여기 미국으로 연구를 하러 간 한국인 대학원생이 간첩으로 몰리며 미국 법정 최고 형량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저 연구에만 몰두하며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조사하던 미국의 요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녀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줬다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냉정하고 오만한 그들은 결국 한국인 여학생을 범죄자 취급했고 결국 그녀는 숨겨왔던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카드는 미국 전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 한국인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완전히 경악시켰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유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결코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5살 때 처음 컴퓨터를 만진 순간부터 제 세상은 알고리즘, 논리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거든요. 10살 때쯤 저는 이미 전국 코딩 대회에서 우승했고, 이때 저는 제 꿈을 프로그래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컴퓨터에 대한 두각을 보였던 저였지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늘 겸손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한국은 워낙 IT 강국이고, 저만큼 똑똑한 학생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늘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게 겸손을 주입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늘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결국 한국과학기술의 대명사인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됩니다. 카이스트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제 뛰어난 재능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고 결국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젊은 한국인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한국인이라는 인종은 매우 특별하고 뛰어난 재능과 지능을 타고났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정말인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이 괜히 빠르게 발전을 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현재 한국은 사이버 보안과 AI 분야에서 특히 더 이상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선도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였어요. 분명 인터넷은 서구권에서 발명했지만 미래를 형성한 것은 한국의 손이었습니다. 반도체, 암호화 표준, 국방 시스템 등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를 앞지르고 있는 분야죠. 한국은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기술 생태계가 깊고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한국을 의미했고 글로벌 기업들이 진정한 보안 솔루션을 원했을 때 그들은 실리콘밸리가 아닌 서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곧바로 진학했죠. 현재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답게 대학원에 진학한 제게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가 한국인 대학원생에게 6개월간의 연구 초청 기회를 제공했고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이건 미국의 자선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천재성이 필요했고 결국 우수한 한국인 대학원생 몇몇을 자신들의 연구실에 초대한 거거든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한국인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에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저는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떨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21세기가 한국의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전장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부당한지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의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단지 외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요. 그 모든 것 아래 미국은 보이지 않는 공격에 떨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사이버 그림자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로 해킹과 스파이 및 간첩 문제였죠. 감히 누가 겁도 없이 미국을 건드냐고요? 모든 일은 거의 항상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아마추어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지원된 사이버 전쟁이었죠.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군용 기밀 서류 도난 사건, 전력망, 상수도, 심지어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등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침투는 전부 중국의 소행이고 결국 미국은 수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개 해킹이 늘 그렇듯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미국도 어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중 최악이자 미국 정부가 치를 떨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닛 스카이파이어라는 중국 단체였어요. 그들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매우 인내심이 많고 치밀한, 그리고 무자비한 중국의 디지털 암살자들이었습니다. 유닛 스카이파이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정부 서버에 침입하고 보이지 않는 백도어를 삽입하며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어요. 알람도 없고 증거도 없었어요. 그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혼돈만이 남을 뿐이죠. 사실 이건 매우 불공정한 싸움이었어요. 사이버 보안에서는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것이 무한히 더 어렵거든요. 단 하나의 결함만 있으면 한 나라의 비밀이 전부 쏟아져 내리는데, 반대로 해커를 추적하는 건 몇 배나 더 어렵죠.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의 사이버 해킹 부대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들의 기술은 그다지 진보되지도 않았으나, 크래킹이라는 공격의 특성상 국가가 폐쇄적이고 개발도상국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보다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한 출혈을 말이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공격 때문에 미국의 좌절감은 편집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경계심은 편견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인, 이를 넘어 동양인 전체에 대한 편견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미국인들의 눈에는 적인 중국인의 얼굴과 제 얼굴을 구별할 수 없겠죠. 제가 상하이가 아닌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데 평생을 바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중국인처럼 보였다는 것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인처럼 보인다는 것은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연구센터에서 첫날 처음으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미국인 연구원들은 제 배지를 흘깃흘깃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악수를 건넬 때 그들은 미묘한 망설임을 보였습니다. 제가 전화로 한국어로 말할 때 그들은 저를 마치 중국의 스파이를 보듯 저를 흘겨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편견 따위는 충분히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이 분야의 최고인 한국에서 온 몸이라고. 결과로서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어.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라에서는 의심의 불꽃이라도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 즉 미국 정부 건물에서 일하는 동아시아 여성에게는 더더욱 의심의 불길이 번지기 딱 좋았죠. 그 일은 비오는 화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모두가 퇴근한 연구실에서 분류된 연구 라이브러리의 한 구석에서 혼자 코딩을 하며 인공지능 보조 침입에 대한 신경방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녹색 코드들이 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 주석, 양자키, 방위 행렬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때 젊은 미국인 인턴이 놓고 온 물건이 있었는지 연구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존재를 확인하고는 흠칫 놀라더군요. 그는 마치 늦은 밤 혼자 남아있는 제가 의심된다는 듯 조심스레 제 등 뒤를 지나갔고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추더라고요. 그러고는 그의 눈은 뭔가를 확신한다는 듯 가늘어졌죠.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연구소에 몰려들었을 때 저는 거의 배낭을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없었어요. 미란다의 원칙에 대한 고지도 없었죠. 그냥 퉁명스러운 명령뿐이었습니다. 한윤아 씨,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죠. 그러자 그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한윤아 씨, 키가 큰 요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정부에 대한 스파이 활동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 벙찔 뿐이었습니다. 간첩이요? 제가 더듬었습니다.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원입니다. 저는 정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라 여기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제 주장을 묵살하며 필요한 정보는 모두 알려주었다는 듯 저를 폭력적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더욱 상처가 되었던 건 끌려가는 저를 바라보는 연구실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역시나 안 그래도 의심스러웠던 차였어. 저 동양인은 역시나 중국의 끈앞풀이었던 거야 라고 말해오는 듯 저를 싸늘하게 쳐다볼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감옥보다도 좁은 창문이 없는 방에 갇히게 됩니다. 위에서 윙윙거리는 희미한 형광등 하나와 손끝이 얼 정도로 차가운 금속 테이블 하나뿐인 방에 말이죠. 요원은 두꺼운 마닐라 폴더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내부에는 제 코드 화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메일 서신과 사무실에서 한글을 타이핑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중국인으로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제 주장에도 그들은 역시나 저를 조롱할 뿐이더군요. 한국어나 중국어나 우리 대부분에게는 똑같은 언어일 뿐이야. 젊은 요원이 비웃었습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더욱 무지했고 편견은 더 심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한유나 양, 당신도 유닛 스카이파이어라는 중국 해커 조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당신은 지금 이 중국 조직과 연루된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들은 정말 악질이지. 이들 중국 조직은 보스턴에 있는 백신 연구소의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민감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훔치고 연구 결과를 조작하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지. 이건 중국이 발생시킨 전염병임에도 말이야. 몇 년 전에는 미국 인사관리국의 데이터망에 침투해 수많은 미국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도난했어. 이름, 주소, 지문, 보안 허가 정보를 말이야. 정말 웃기지. 중국 같은 형편없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진 국가가 감히 미국을 공격하다니 말이야. 하지만 수비는 항상 공격에 뒤처지는 법이야. 공격자는 단 하나의 균열만 찾으면 되지만 방어자들은 모든 문, 모든 창문, 모든 정보 분자를 영원히 지켜야 하거든. 그러나 우리는 드디어 당신이 중국 해커 조직 요원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어. 당신은 이제 끝장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인과 비슷하게 생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인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요원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국가잖아. 그러니 너를 의심하는 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내 노트북의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 중 일부는 싱가포르와 대만에 위치한 서버와 통신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한 상태야. 중국 해커들이 작전을 숨기기 위해 우회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국가들이지. 그리고 너는 코딩을 할 때마다 이상한 언어로 주석을 달더군. 이건 우리의 눈을 피하기 위한 암호 문자임이 분명하지. 아무래도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미국 국방통신 시스템의 취약점을 감지하기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이고 고도로 기밀화된 중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너는 이러한 미국의 민감한 프로젝트에서 정보를 채가려는 스파이가 분명해. 말도 안 됐습니다. 분명 자신들에겐 특수 분야에서의 인재가 부족하니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며 저를 초청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듯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조차 안 한 채 간첩으로 단정 지어버리다니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눈물은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 침착을 유지한 채 반박을 시작했죠. 이건 제가 개인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합법적이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투명한 클라우드죠. 이 클라우드가 없으면 저는 제 모델을 백업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이건 프로그래머들에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요. 저는 절대로 이 클라우드에 미국의 기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글로 대본에 주석을 다는 것은 제 습관이라고요. 이건 이상한 비밀 암호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글이라고요. 왜 낯선 언어를 전부 스파이들의 비밀 암호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동양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물론 제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취약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건 당신들이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당신들의 요청으로 인해 파견 온 기술자라고요. 하지만 제가 간첩이라는 실제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저를 가두기에 충분한 정황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제가 아시아인이고 중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졌다는 거였죠. 결국 그들은 저는 걸어다니는 국가적 위협이라고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검증되지 않은 언어로 암호화된 통신, 기밀 프로젝트와의 근접성. 나이든 요원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디지털 방어선의 중심을 뚫기 위해 심어진 중국 두더지가 분명해요. 저는 그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파이 활동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것은 미국에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미국에서 스파이나 간첩 활동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냉전시대 스파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봉인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저는 똑같은 혐의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무기한 구금할 충분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젊은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최대 처벌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저는 외국 땅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잊혀진 채 혼자였고 제가 존경했던 나라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차가운 시선을 마주치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제 프로그램 터미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1시간만 주세요. 당신이 잘못된 적을 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더군요. 소스코드 저장소 전체를 열어보세요. 주임 요원이 금속 테이블에 손을 부딪히며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 개인적인 일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스코드라니,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완성해온 암호화된 알고리즘들, 카이스트에서 동료들과 밤을 새워 개발한 암호화 방법들, 한국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술들 등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들이 요청한 것은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로 위장한 절도였습니다. 이러면 중국과 그들이 다른 게 대체 뭐란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코드는 제 개인의 것이 아닌 제 조국인 한국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국가 지적재산입니다. 저는 소스코드만큼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씨,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임 요원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고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그의 뒤에는 2명의 요원이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위협하기 위해 지어진 벽처럼 말이죠. 저는 너무 두려웠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 겁을 먹었지만 그래도 소스코드만큼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뭔가를 숨긴다는 인상을 주겠지만 저에게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었거든요. 저는 단지 제 이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고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동료 학생들, 저희가 만들어낸 것 덕분에 더 높이 서 있을 미래의 한국의 위상? 하지만 애국의 대가는 참혹했죠. 그들은 제 배지와 보안 허가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유력한 용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며 저를 압박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비전투원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정식 항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정당한 요구를 그저 비웃을 뿐이었어요. 당신은 무기한 구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범죄 용의자가 아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미국에서 간첩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는 당신이 박탈된 모든 권리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갑이 채워진 채 작고 허름한 방에 갇혔습니다. 제가 한국을 보호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들이 저를 믿었을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팔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것들은 제가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지켜낼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받지 않아야 하는 벌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말이죠. 작은 빵으로 이송된 이후에도 그들의 압박과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중국인으로 불렀고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제게만큼은 항상 차가운 음식이 배달되었죠. 잠을 자려고 해도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꺼지지 않았기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를 이렇듯 동물처럼 가둬도 억울하게 제 삶을 파괴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조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테러리스트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음의 공포가 올가미처럼 목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깊고 격렬한 무언가가 제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의 눈물겨운 작별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악수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 기억해. 저는 카이스트에서의 끝없는 밤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저희를 잿더미에서 탁월함으로 끌어올린 국가의 명예를 위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제 사람들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세대의 희생들, 역사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 국가의 저력, 그것들이 억눌릴 수 없는 불꽃처럼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비를 기다리면 죽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을 고백한다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배신할 것입니다.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싸우는 거였죠.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고 불렸던 제 뇌와 함께 말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했고 저를 지켜보는 요원들의 차갑고 딱딱한 눈빛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손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침착한 채 말을 꺼냈습니다. 수석 수사관 모건 요원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협상할 입장이 아닙니다, 한씨. 비웃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부대, 특히 유닛 스카이파이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시스템을 침투시켰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수조 원을 썼습니다. 당신들은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을 고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제가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전부 잡아들일 수 있죠. 젊은 요원 중 한 명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수석요원 모건은 저를 비웃더군요. 당신은요? 모건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생? 외국인? 당신은 뭔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사이버 지휘팀조차도 단 한 명의 유닛 스카이파이어 요원도 생포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나요? 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차별적인 힘으로 그림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로그래머로서의 흐름을 이해하죠. 그리고 그들의 코드 리듬, 행동, 디지털 지문을 이해합니다. 돈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모건은 여전히 저를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나요, 한씨? 희망이 보였습니다. 당신들의 유출 데이터와 터미널 노드에 대한 감독 접근 권한을 주세요. 만약 제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유닛 스카이파이어 요원들을 식별하고 잡아들인다면 당신은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무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당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는 다시 웃었지만 이번에는 망설이는 빛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이라는 뜻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모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깊은 구덩이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믿질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다는 건 정식적인 재판이 열릴 때까지 몇 년이고 감옥에서 썩어야 될지도 모를 노릇이고 그건 제 영혼을 갉아먹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수갑을 풀고 노트북을 잡게 됩니다. 그들은 저를 연방 건물 안에 있는 밀폐된 사이버 포렌식 연구실에 배치했습니다. 직장이라기보다는 영안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황량한 방이었죠. 무장 경비원이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3명의 선임 분석가가 제 모든 키 입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극비 연구실에는 미국에서 네로라 하는 인재들이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 해커들을 추적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원이 너무 거대하니 이들은 비효율적이고 딱딱한 방법으로만 추적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갈대가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견디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이건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해커들을 공개적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저는 감독하는 FBI 기술 책임자인 도넬리라는 사람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얄팍하게 경멸하며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는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마법 지팡이를 흔들고 나머지를 잡으면 될까요? 그의 조롱에 미국 사이버팀의 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만하고 조롱적이었죠.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운이 좋은 추측에만 의존하는 겁없는 대학원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에 있는 연방 시스템 도식을 꺼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꿀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도넬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끼를 던지시겠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보로 아는 건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이 낮은 연방 계약자 데이터베이스의 가짜 취약점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군사 드론 프로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충분히 유출하여 가치 있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백도어를 주입하면 관찰뿐만 아니라 행동 징후를 상류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조작한 비밀 문서까지 전부 남겨두세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해킹 부대는 더 오랫동안 교전 상태를 유지하며 더 많은 경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미끼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빨을 드러내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해킹범 한두 명만을 잡는 게 아닌 그들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게 되죠. 처음에는 미국인 팀원들이 전부 비웃었는데 일부는 공개적으로 제 아이디어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최고의 해킹 부대예요. 그들을 일망타진한다고요? 역시 대학원생다운 바보 같은 발상이네요. 하지만 모건 요원은 의외로 순순히 제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도 기존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모양이었죠. 좋습니다. 그녀에게 접근 권한을 넘겨주세요. 작전 시간은 자정입니다. 자정이 되는 대로 함정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8시간 뒤 프로젝트 랜턴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짜 서버가 가동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태연한 척은 했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초조했어요. 제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면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저 자신을 믿기로 했고 그렇게 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제 미끼를 물더군요. 작고 조심스러운 정찰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확신을 찾는지 공격적인 데이터 탈취 시도를 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위험을 부담하기에 충분한 먹음직스러운 자료라고 느꼈는지 그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운영자의 본격적인 원격 세션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수십 건의 공격 뒤에 숨겨진 진짜 뇌인 스카이파이어 명령 노드였죠. 그런 종류의 유령 같은 정보는 미국이 10년 동안 추적을 해왔지만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커들은 완전히 실수했죠. 그들이 노리고 있는 정보에는 백도어 추적이 활성화된 상태였거든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세션 업스트림을 추적했습니다. 스푸핑된 IP 계층, 유령 서버, 이중 블라인드 프록시를 통해 말이죠. 도넬리와 그의 팀은 몇 분 만에 미로를 헤쳐나가는 동안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위치를 획득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미등록 기술 허브였죠. 왠지 중국 해킹팀의 정보 획득 및 이동이 빠르다 싶었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미국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했기에 이상하리만큼 빠르고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였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실시간으로 FBI 전술팀이 그들의 장소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미국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있는 설계자들인 중국의 유닛 스카이파이어의 지휘세를 점령했죠. 결국 저희는 정말로 중국의 핵심 해킹 조직들을 일망타진했던 거였습니다. 저를 의심했던 미국인 팀원들이 꿈꿔왔던 것 이상의 결과였어요. 센터의 어안이 벙벙한 침묵 속에서 저를 조롱했던 도넬리는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 그녀는 우리 부서 전체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회의적인 요원들로 가득 찬 방은 더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충격적인 존경심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당연했습니다. 저는 중국 해커팀의 무적 신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이번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 자신을 위해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서 했죠. 그러나 정말로 충격적인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습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며칠 만에 압수된 중국 서버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내 대륙에 걸쳐 숨겨진 중국의 해킹 조직들이 빛에 노출된 바퀴벌레처럼 떨어졌거든요. 프라하의 금융 해킹 허브, 인도네시아의 가짜 정보 서버 농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한 통신회사의 비밀리에 운영되는 백도어 팀, 수십 명의 중국 해킹 요원, 수백 개의 시스템이 전부 노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스카이파이어 팀과 연결되어 있던 중국의 해커들은 줄줄이 엮여서 전부 뿌리째 뽑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한국의 네트워크도 타겟팅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전력망과 은행 인프라, 그리고 DMZ 인근의 군사통신 등 그들은 한국에 대한 해킹도 시도하고 있었고 결국 제 행동은 단순히 미국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닌 제 나라를 구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자동으로 혐의가 전부 풀리게 되었습니다. 제겐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서명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여 당신이 견뎌낸 부당한 의심과 구금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당신의 국가 안보에 대한 비할 데 없는 기여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시기에 우리 시스템의 무결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당신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백악관에 초대한 뒤 여러 달콤한 제안을 하더군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인 선봉장입니다. 한국은 가장 복잡한 현대 시스템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배출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즉시 미국 시민권을 제안했고 또 연봉 수억 원을 받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의 정규직 자리까지 제안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바라마지 않던 엄청난 연구 예산을 받는 수석 연구원으로 임명한 뒤 죽을 때까지 원 없이 연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죠. 백악관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머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 정도로 강력한 특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미국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과 미래를 함께 합시다. 분명히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금 회상하게 되었어요. 한때 저에게 수갑을 채웠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문 없는 감옥에서 제가 굽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제가 한국인이라고 말한 후에도 계속해서 중국인이냐며 협박과 차별을 가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거절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방 자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 중 한 명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거절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 한국 이름, 동양인 얼굴, 억양으로만 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환영받을 수 있고 제가 속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미국을 위해 일하는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것, 제가 있는 모든 것은 제 나라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19살 때 구미 공장에서 손으로 컴퓨팅 칩을 만드셨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고등학교 과학을 가르치셨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고장난 CRT 모니터 옆에서 라면을 먹으며 자랐어요. 저희 가족, 제 조상님들부터 저까지 우리는 서울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수도에서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시티로 부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한국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외모 때문에 저를 감옥에 가둔 나라를 위해 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있게 해준 나라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하며 덧붙였습니다. 집에 갈래요. 제게 미국 시민권 따위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미국을 떠날 때 그들은 전용 비행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죠. 저는 대한항공 정기편에 탑승했습니다. 좌석 42A, 이코노미. 저는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한국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완전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인 승무원들이 인사를 하며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으로 저를 환영했을 때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진정으로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직 착륙을 하기도 전인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게 이렇게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준 미국에 소송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불리고 제가 겪은 일들은 분명 소송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간첩행위 용의자에게만큼은 모든 불합리한 행위가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간첩행위는 인권에 대한 모든 예외사항이 적용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었던 것이고 저는 그래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저 무사히 미국을 빠져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망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영혼이 깨진 채 돌아오지도 않았죠. 저는 자랑스러운 딸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딸이자 대한민국의 딸로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증명해낸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모방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단순히 리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메모리 칩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미래를 정의하는 국가입니다. AI, 양자 컴퓨팅, 그리고 로봇공학 분야에서 차세대 인류 도구가 탄생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연구소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을 운행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를린, 시드니까지 말이에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의 수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래의 전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회의에서는 더 이상 한국인이 방 가장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테이블 맨 앞에 앉습니다. 두바이, 베를린, 런던의 기술 박람회에서 한국 부스에서 가장 긴 줄이 형성됩니다. 한국이 이렇듯 단기간 만에 모든 것을 얻게 된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어요. 함께 오를 때는 어떤 산도 높지 않다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어렵고 고귀한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성장은 멈췄지만 제 나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도달 중입니다. 여전히 한 세대에서 끝내기에는 너무 멋진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대합니다. 비록 저는 미국에서 한국 억양의 영어를 사용해서 조롱받고 차별받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분명히 미국인들이 미국 억양으로 한국어를 발음하며 한국을 존경할 것을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